임금도 필요 없는 시상에 누가 주인을 얻었습니까요? 안녕하세요. 배드테이스트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쌤의 10개의 시선, 영화를 보는 10개의 시선의 고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본 게 있어서 그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작품은 바로 자산어보인데요. 자산어보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 마틴 스콜세시의 사일런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작품 모두 바닷가가 배경이고, 사일런스는 엔도 슈사쿠의 원작을 영화화했죠. 과거사에 아주 충실하다고 해도 어차피 소설이고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사일런스를 보고 나면 오히려 원작이 더 뛰어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자산어부는 정약전에 대한 적은 자료를 가지고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입니다. 물안개로 뒤엎인 해안, 핍박받으면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 어쩌면 사일런스보다 더 처절하죠. 사일런스에서는 파견된 수사들이 그래도 종교인 마을도 있고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전은 그야말로 천주교에 대한 이해조차 전혀 없는 대역죄인 취급을 받고 절의 고도에 외롭게 떨어지죠. 사일런스의 수사들은 모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지만 정약전은 종교적 희망도 없이 완벽하게 고립됩니다. 저는 이 두 영화 중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자산어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주교는 단순하게 모티브를 제공하는 결정적 상황이지 자산어부 자체가 천주교에 대한 영화는 아닙니다. 이 정쟁에 지고 절의 고도에 갇힌 정약전. 흑산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 양반 입맛으로는 처음 보는 싱싱한 음식들이 정약전을 반겨주죠. 일단 홍어 생물 맛있습니다. 영화 본 김에 관광 삼아 흑산도 가면 꼭 드셔보세요. 그래도 이 홍어는 진짜 8kg짜리가 넘어야 부위마다 제맛이 난다고들 합니다. 이 바다에 빠졌다가 아파서 들어누운 정약전에게 내미는 음식은 문어 전복탕. 그냥 큼직한 문어에 큼직한 전복까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만 같은 그런 음식이 제공되죠. 그리고 당시에는 섬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아구탕의 맛을 또 발견합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인천 같은 데선 아구를 물텀벙이라고 불렀죠. 뭐 그냥 물에 잡으면서 던지면 텀벙하니까 물텀벙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가오리, 청어, 짱뚱어, 갑오징어, 성게, 거대한 돛돔,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을 풍부하게 보여준 영화가 일찍이 없었죠. 먹는 재미를 통해 그와 동시에 정약전이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재미, 이런 풍요로운 먹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입부를 통해 맛은 공부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산어부를 쓰게 되는 일종의 계기가 되죠. 자, 여기에 정약전의 자산어부, 실제 책에도 창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캐릭터는 과연 어떻게 만났을까요? 뒤의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머나먼 흑산도에 나타난 사학쟁이, 그래도 이 섬에서 꽤나 공부했고 글 읽고 먹물이든 창대는 성리학을 버리고 사학에 물든 정약전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를 하다가 잡혀 들어간 창대를 정약전이 구해주면서 우정의 실마리가 생기죠. 고관대작을 지낸 정약전과 영산포 부잣집 서자인 외딴섬 어부 창대 사이에 둘은 서로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정약전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창대는 해산물에 대해 가르쳐주기로 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두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됩니다. 학문으로만 알던 것을 진정한 실사구시의 세계로, 대자연 속 수상생물의 세상을 깨달아갑니다. 서로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죠. 영화 전체를 보면 초반부는 정약전의 이야기가 중심이고 후반부는 창대 이야기가 중심적입니다. 정약전은 묵묵히 자산어부를 써나갑니다. 창대는 넓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흑산도를 떠나서 무추로 올라가죠. 창대는 스승을 버리면서 자산어부의 길이 아니라 정약용이 썼던 목민심서의 길을 걷겠다고 합니다.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한지라 과거에 급제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벽은 지나치게 높기만 합니다. 한 번 택한 선택을 굽히지 않는 창대.
자기가 택한 길이 옳다는 걸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다가오는 건 무력감뿐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관청이라는, 조직이라는 이런 앞에서 개인이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좌절합니다. 창대는 세상 물정에 밝은 인물이 아닙니다. 야가 빠지지도 않았죠. 굳건한 심성이 스스로를 가로막습니다. 결국 창대는 현실 세계에서의 출세를 포기하죠. 자기가 택한 세상이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에 스승을 찾아뵙지도 않았지만 결국 정약전이 가슴에 품었던 울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스승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두 사람의 갈등은 정약전의 죽음으로 봉합되는 거죠. 또 하나 즐거운 감상 포인트의 하나는 이준익 감독이 보여주는 시적인 세계입니다. 자산어보를 보고 있으면 아주 우아한 한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우린 이미 이준익 감독의 전작 동주를 통해서 시적 세계관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정약전과 정약용은 시를 통해서 사고를 공유합니다. 멋들어진 한시 대결도 펼쳐지죠. 창대가 정약용을 찾아갔을 때 벌이는 한시 시집기 대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시적 세계가 너무 많이 그려지다 보니까 그 시를 보이스오버 형식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그게 많은 이미지들을 구체화시켜주긴 하는데 요 보이스오버만 조금 적었다면 조금 더 상상력의 공간이 확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이 자산어보를 보면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 그렇게 느껴집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더 생각할 어떤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산어보를 보고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은 뭐랄까요? 시네마틱하다는 겁니다. 어떤 한국 영화보다도 시각적 이미지가 풍부합니다. 강력한 비주얼로 영화의 세계로 빠져들게 해주죠. 영화란 역시 비주얼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시야가 그냥 확 트입니다. 황사먼지 하나 없는 남해 바다에 들어놓은 것 같죠.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가 귀향길에서 헤어질 때 숲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립니다. 그런데 이 정약전은 그 숲 안개를 벗어나서 물 안개가 자욱한 흑산도로 들어갑니다. 이런 안개 이미지 같은 게 시각적으로 이어지죠. 하늘에 뜬 보름달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정약전의 입장이 처량한지, 창대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하늘을 보면 기러기가 날아가고 그 위로 흐르는 구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하늘에선 그냥 별이 뚝뚝 떨어질 것 같죠. 파도를 보고 있으면 바다란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가요? 관객들은 대자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자산어보는 흑백으로 찍었습니다. 흑백 화면에 심도가 있죠. 흑백 화면이기 때문에 심도가 깊다는 게 아닙니다. 칼라나 흑백의 문제만은 아니죠. 동주를 통해서 흑백 영화를 시험해본 이준익 감독은 이를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했을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봐도 결코 흑백이 아니거든요. 어두움과 밝음의 문제일 수 있겠죠. 이준익 감독이 원래 대학 때 동양화를 공부하셨죠. 그래서일까요? 동양화 같은 농담의 미학이 두드러집니다. 어떤 이 그라데이션을 잘 포착하고 있죠. 그래서 까만색과 하얀색 사이의 농도 차이를 그 옅음과 짙음, 질감을 아주 뛰어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같은 흑백 영화지만 동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라 화면의 장점과는 전혀 다른 흑백 이미지의 장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심도가 깊은 화면을 통해서, 그 풍경을 통해서, 스크린 이미지들 통해서 영화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백 영화가 딱 가다가 칼라가 한두 장면 나옵니다. 흑백 영화 시대에 칼라로 포인트를 줬던 영화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천국과 지옥이죠. 구로사와를 존경했던 스티븐 스필버그는 쉰들러 리스트에서 빨간 옷을 입은 소녀로 오마주를 바칩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럼블피쉬도 마찬가지죠. 거기 나온 럼블피쉬들만 아주 부분적으로 칼라를 사용하면서 시각적 포인트를 콕 찍어줍니다. 자산어보에서는 큼지막한 성게 안에서 작은 새가 나옵니다. 파랑새죠. 시각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랑새라면 메테를 링크의 동화에 나오는 고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결국 집에 돌아올 거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사너보에서 파랑새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시가 돋은 성게가 스승 정약전을 상징한다면 그 품에서 날아오른 파랑새는 창대라는 캐릭터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흑백 영화에 파랑새 한 마리를 딱 꼬집어 보여주면서 방점을 찍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어쩌면 창대의 이야기임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 쇼트에서도 그렇습니다. 흑백으로 멀리 보이는 흑산도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푸르스름해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칼라가 전환되면서 창대는 이렇게 현실 세계에 다시 마주하고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고독과 외로움, 하나의 또 자사너브의 포인트가 아닐까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꿋꿋이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의 이야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영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노인과 바다 비슷하지 않나요? 노인과 바다에서도 노인 스펜서 트레이시가 그 역을 맡았었죠. 망망대해의 이력 편주.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의지는 이렇죠. 사람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공 창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요? 바다에서의 삶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인과 바다의 예를 들자면 평화로웠고 처절했고 외로웠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청새치를 놓친 노인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부패한 사회상을 직접 겪고 목격한 창대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숙명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고독이 아닐까요? 정리하자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이준익 감독의 후기 작품을 사랑합니다. 성장하는 주인공,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주인공, 박열과 동주, 이 두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의 모습이죠. 최근작 변산에서는 도시를 벗어나면서 자연을 발견합니다. 서해의 낙조를 바라볼 때 에릭 로메르의 녹색 광선을 보던 때의 감성이 되살아납니다. 이 캐릭터와 비주얼, 자사너보는 캐릭터를 더 강화하고 비주얼의 심도를 높입니다. 두 가지 영역이 긍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자사너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동주의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하고 박열의 이야기는 젊은 날에 그칩니다. 그러나 창대는 다릅니다. 권력과 재물은 갖지 못했지만 고향 흑산도로 돌아갑니다. 정약전은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창대의 삶에는 뭔가 다른 원동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살아갈 의미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열린 캐릭터. 변산반도의 서해바다를 넘어서 더 광대한 바다의 노인, 외로운, 그러나 그 외로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겪은 창대의 미래가 기대되고 이 영화에 보여지지 않은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영역이 열려 있는 거죠. 자, 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극장에서 보냈습니다. 가능하면 모니터 보지 말고 극장으로 가세요. 그래야 넓은 스크린에 펼쳐지는 바다와 하늘과 바람과 시까지 느끼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쌤이었습니다.